투자자의 최대 적은 언제나 내면에서 튀어나오는 본능이다. 이러한 감정은 바로 희망과 두려움이다. 트레이더로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 본능적인 감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 본능적衝動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희망이 피어오를 때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희망을 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느 투자자의 회상입니다. 저자는 에드윈 르페브르, 출판사는 페이지 투 북스입니다. 이 책은 투자의 고전이자 제시 리버모어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잘 표현해낸 책입니다. 이 책은 경험의 농도에 따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달라지는 책이라 예전에 읽었을 때는 느끼지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읽어보니 새롭게 느껴지거나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법과 기법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투자의 명서이며 주식 투자자라면 반복해서 읽어볼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세를 기다려라. 시장을 관찰할 때, 주가 움직임을 살펴볼 때 목적은 단 하나다. 방향 파악, 즉 가격의 추세 파악이다. 가격은 저항의 유무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가격은 저항이 가장 적은 길, 즉 최소 저항선을 따라 움직인다. 항상 주가는 가기 쉬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 저항이 하락 저항보다 적으면 상승하고 그 반대는 하락한다. 추세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다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헷갈릴 일이 없다. 열린 마음과 명석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추세가 명확하게 보인다. 주가 시세표를 보고 때가 됐다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식이 싼 것 같아서 매수하거나 비싼 것 같아서 매도하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가 날아간다. 아무 때나 매매를 하게 된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투자자는 거래하는 시점에서 최소 저항선을 알아내야 하며 최소 저항선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가 바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다. 최소 저항선은 전 고점들을 이은 선으로 추세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 저항선이 나타나길 기다려란 말은 쉽게 말해서 추세가 형성되는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올 때 항해를 하면 순풍을 받아서 쉽게 나아가듯이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가니 리버모어는 최소 저항선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라고 반복 강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시장의 흐름에 거스르지 말고 최소 저항선이 만들어지면 그 추세 방향으로 따라가라 입니다. 작은 습관의 힘. 나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일을 시작했다. 증권사에서 주가 시세판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그 일을 하면서 주가 상승과 하락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비슷한 사례를 끝없이 관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주가 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주가 변동을 토대로 나만의 주가 기록표를 머릿속에 그려놓고서 잃지 않은 주식을 찾아보고 기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더 나은 시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냈다. 그러면서 얻은 교훈은 월가에서는 무엇 하나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기억해 두었다. 과거의 경험을 잘 떠올려야 써먹기도 쉽기 때문이다. 나는 작은 공책에 내가 관찰한 모든 사실을 기록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록해서 내가 옳았는지를 검증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부었다. 나는 주가 변동을 기록하는 작업을 약 반년 동안 꾸준히 했고 일이 끝나고도 남아서 분석하고 싶은 주가 변동을 기록해놓고 반복되는 양상을 관찰하여 이와 유사한 경우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주가 시세표 읽는 법을 익혔다.
리버모어는 어린 시절부터 주가 변화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본인의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치열한 공부와 검증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본인의 매매를 돌아보는 습관은 좋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좋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주식 세계에 뛰어들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나에게 사설거래소에서 같이 주식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그가 말한 주식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니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에 대체로 나타나던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가진 돈 모두를 걸고 매매를 해서 첫 거래에서 3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첫 거래 이후 나는 혼자서 사설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다. 오래지 않아 나는 일하며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사설거래소에서 벌어들였다. 나는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보는 게 더 재밌었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15살의 나는 주식시장에서 번 돈으로 풍족하게 살았다. 그렇지만 사설거래소에서 내가 돈을 쓸어 담자 나를 냉대하는 곳이 늘어났다. 어느샌가 나를 몰빵 투기꾼 소년이라 불렀고 결국 사설거래소에서 가명을 쓰며 거래했다. 그렇지만 작은 사설거래소에서는 더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고 가장 거대하고 큰 사설거래소인 코스모폴리탄은 내게 남은 마지막 거래소였다. 그곳에서는 거래 금지라는 패를 내놓지는 않았고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나는 그곳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익을 봤다. 내가 현금으로만 1만 달러를 처음 마련했을 때는 내 나이 22살 때였다. 그러나 코스모폴리탄에서 추가 수수료를 걸고도 성에 차지 않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리버모어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결국 리버모어는 뉴욕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좀 더 큰 무대를 향한 도전입니다. 배움 없는 경험은 없다. 뉴욕에 올라간 당시에 나는 풋내기였다. 나는 뉴욕에 간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파산했다.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주식시장의 승자라는 명성을 쌓았는데도 말이다. 나는 지금껏 변동성에 베팅해서 돈을 벌었고 그것은 사설거래소에서만 통하는 투자 기법이었다. 결국 규칙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뉴욕에서 실패했다. 나의 무지함 때문에 패배를 한 것이며 간단히 말해서 난 주식 투자의 게임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거나 돈을 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나는 뉴욕에서의 실패로 인해 내가 갖고 왔던 돈과 거기서 벌었던 돈을 모두 잃고 몇백 달러의 빚까지 졌다. 처음으로 고향에서 멀리 벗어나 낯선 땅에 도착했던 나는 완전히 파산했다. 내 거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자신이 한 실수에서 교훈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내가 큰 돈을 벌 정도로 현명하게 거래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주식에서 예상이 빗나가면 돈을 잃었다. 그 경험에서 하락할 리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만약 예상이 빗나간다면 손절은 당연히 해야 한다. 나는 평생에 수없이 실수를 저지르면서 돈을 잃었지만 경험을 얻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웠다. 돈을 잃어봐야 내가 틀렸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가 옳다는 증거는 오직 수익뿐이다. 파산도 여러 번 했지만 전부 다 잃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항상 또 다른 기회가 온다고 믿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나는 그렇게 자신을 신뢰했다. 주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과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 리버모어는 파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반복해서 하는 실수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본인의 매매의 문제점과 앞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파산 경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경험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모습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울 점이라 생각합니다. 대호황의 시대. 1901년 대호황 시대가 열리면서 나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
젊은이가 번 것치고는 큰 돈이었다. 대중은 주식에 열광했고 모두가 돈을 버는 시대였다. 얼마 후 여기저기서 재앙을 경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은 자기들 빼고 다들 정신이 나갔다고 외쳤다. 하지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빼고는 다들 돈을 벌었다. 상승장에서는 광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짝 정신이 나가야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는 한계가 있고 마구잡이식의 매수 강풍도 끝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하락세를 예측하고 공매도했다. 하지만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아 매도를 할 때마다 손실을 봤다. 매수해서 돈을 벌었다가 공매도해서 까먹는 시기였다. 내가 공매도하지 않은 주식은 단 하나, 노던 퍼시픽의 주식뿐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주가 시세표를 읽는 능력을 유용하게 사용했다. 노던 퍼시픽의 주가는 더 상승할 것 같았고 나는 노던 퍼시픽의 주식을 매수했다. 주가가 오르자 30포인트 수익이 나서 재빨리 챙겨 넣었다. 덕분에 내 잔고가 거의 5만 달러로 불어났다. 몇 달 전만 해도 돈을 몽땅 날렸던 거래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었으니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그러나 100의 공매도 주문을 건 주식이 거래량 증가로 인해 주문 체결이 늦게 밀려버리면서 80에 매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매수를 한 가격보다 15포인트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되면서 단 하루 만에 35포인트 손실을 입고 무너지고 말았다. 그 후 나는 이성을 잃고 주문 체결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 나는 한계를 정해놓고 거래하지 않았고 무모한 거래를 반복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닌 주문 밀림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이성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내동매매로 이어지는 그런 매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깡통으로 인해 매매를 가다듬기는 했지만 여전히 결함 있는 거래 방식을 계속 고수했다. 그해 가을 나는 또다시 빈털터리가 됐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돈을 잃지 않을까? 나는 항상 실패했을 때 내 거래 방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20살에는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벌었다가 다 잃었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있었다. 항상 때가 아닌데도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내 거래 방식대로 할 수 없을 때도 시장에 뛰어들어 도박을 했다. 22살에 5만 달러까지 벌었다가 다시 모두를 날렸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주가 시세표가 시장가를 반영하지 못했고 그날 시장의 변동성이 전례 없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거래 방식에서 몇몇 약점을 고칠 방법을 알아내기는 했지만 이론일 뿐이어서 실전에서 경험하고 검증을 해봤어야 됐다. 전 재산을 잃어봐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돈을 잃지 않는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돈을 버는지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돈을 잃지 않는지 알고 있다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레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본인의 약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약점을 피할 방법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그때부터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란 말입니다. 리버모어는 3번 파산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고향에서 다시 소규모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다시 뉴욕으로 갈 자본금을 모읍니다. 자본금을 모아 다시 월가에 발을 디뎠고 3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거래 방식을 바꾸다. 나는 뉴욕에 돌아와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시장과 승부하는 재미에 단단히 빠져 살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내 인생을 즐기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 몰랐다. 그렇다고 내 주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무엇도 용납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보통 오후 10시에 잠을 청한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거래 방식 중에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시간에 관한 문제였다. 사설 거래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확실한 순간을 포착해 1포인트, 2포인트 수익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얘기로 하면 리버모어는 사설 거래소에서는 초단타 매매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 돌아와서는
초단타 매매 방법이 먹히지 않았고 초단타 매매에서 시간을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방식, 짧으면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 투자, 추세 매매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장이 막 시작됐을 때 상승을 예측하고 주식을 매수한 적이 있었다. 내 예상대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나는 현명하게,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거래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익을 실현한 후 조정기에 재매수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차익을 실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주가 조정기가 오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주가가 10포인트 넘게 치솟았을 때 보수적으로 거래한 내 주머니 속에는 4포인트 수익이 안전하게 들어있었다. 수익을 내면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그렇지만 강세장에서 4포인트 수익을 내서는 부자도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나는 보수적으로 거래한 탓에 2만 달러를 벌었어야 하는 시장에서 2천 달러의 수익만 건졌다. 알다시피 강세장이지 않는가. 내가 다니던 객장에 눈에 띄는 노인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나서서 충고를 하지도 않았고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었다. 주식 정보를 얻어 들으면 항상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러나 그가 정보를 무시했는지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 노인은 수수료를 많이 내지 않았다. 노인의 본명은 패트리지였지만 다들 뒤에서 칠면조라고 불렀다. 떡 벌어진 가슴팍에 턱을 딱 붙인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칠면조 같았기 때문이다. 객장의 사람들은 패트리지 씨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봤지만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패트리지 씨,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칠면조 노인은 아버지처럼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잘 알잖나. 지금은 강세장이네. 노인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어느 날 엘머 하우드라는 사람이 객장으로 뛰어들어와 패트리지에게 달려갔다. 패트리지 씨, 전 방금 클라이맥스 모터스 주식을 팔았습니다. 제 정보통에 의하면 조정이 곧 올 것이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패트리지 씨도 저처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직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갖고 있지. 그럼 지금 매도해서 수익을 일단 챙기세요. 다음에 하락할 때 다시 매수를 하고요. 그건 안 돼. 그렇게는 못하네. 자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네. 하지만 그 주식은 팔지 않을 거라네. 왜 안 판다는 겁니까? 그거야 강세장이니까. 또 그 소리군요. 저도 강세장인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지금 팔고 조정기에 다시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게 투자 비용을 줄이는 게 좋을 텐데요. 하우드, 내가 지금 클라이맥스 모터스를 팔면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뭘 하겠나? 자네도 나만큼 나이를 먹고 나만큼 많은 불안과 호황을 겪어보면 알 걸세. 조정기가 와서 자네가 상당히 싼 가격에 재매수할 수 있다면 좋겠구만. 하지만 난 오랜 경험을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경험이지. 또다시 수업료를 내고 싶지는 않네. 자네가 말하는 수익금은 계좌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네. 알다시피 지금은 강세장이지 않나. 당시에 나는 패트리지의 말을 그냥 흘려들었다. 이후 나의 시장 예측이 적중했는데도 예상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그 말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 패트리지 노인이 입에 달고 다녔던 말, 강세장이지 않나 하는 소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는 큰 배움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개별 종목의 등락이 아니라 주요 추세를 볼 줄 알아야 큰 돈을 번다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 큰 돈을 벌려면 주가 시세표를 읽기보다는 전체 시장과 추세를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월가에서 수년 동안 거래하면서 수백 달러를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 큰 돈을 벌어다 준 공로는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포지션을 고수하는 능력, 즉 엉덩이에서 나왔다.
한번 포지션을 잡았으면 끝까지 버텨야 성공한다. 올바른 시장 예측은 비결이 따로 없다. 언제나 강세장 초기에는 상승하는 주식이 많고 약세장 초기에는 하락하는 주식이 많기 마련이다. 주가 동향의 시기를 정확하게 예상한 사람들은 많았다. 이들은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시기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했다. 하지만 이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진짜 큰 돈을 벌지는 못했다. 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포지션을 고수하는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터득하기 어려운 능력이다. 하지만 이 능력만 갖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칠면조 노인 패트리지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용기와 한번 포지션을 잡았다 하면 끝까지 버티는 지혜로운 인내심을 모두 갖추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시장의 주요 추세를 무시한 채 수시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그것이 치명적인 패인이었다. 모든 등락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해서 강세장이 끝난다 싶은 변곡점까지 보유해야 한다. 그러려면 개별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정보나 특정한 요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고는 변곡점에서 모든 주식을 청산한다. 변곡점이 보일 때까지, 장세 역전이 시작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시기가 왔다 싶을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유용한 비법이 하나 있다. 처음이나 마지막 가격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천장이나 바닥 가격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트레이더들은 이 둘을 잡으려다 치른 대가를 모두 합치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내가 얻은 교훈을 총정리하면 이렇다. 전반적인 시장 여건을 분석하고 포지션을 지혜 고수한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다린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시적 패배임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다. 큰 흐름을 노려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비법을 아주 느리게 터득했다. 실수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실수를 하고 깨닫기까지는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 실수를 깨닫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는 2년도 못 돼서 3번이나 파산을 했으니 자랑할 만한 과거는 아니지만 파산의 경험은 아주 효과적인 배움의 길이다. 나는 하락할 때 매수하지 않고 상승할 때 매수한다. 내가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보자. 먼저 주가가 110일 때 2,000주를 매수한다. 그 후 주가가 111로 오른다면 일시적이지만 내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수익이 난 것이니 말이다. 예상이 적중했으니 2,000주를 더 매수한다. 시장이 여전히 상승세라면 세 번째로 2,000주를 또 매수한다. 주가가 114까지 상승했다. 내가 매수한 6,000주의 평균 매수 단가는 112이고 현재 주가는 114다. 이 정도면 거래의 기본이 깔렸다고 보고 당분간은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기다린다. 주가 상승 도중에 조정기가 닥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싶기 때문이다. 주가가 세 번째 매수한 가격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 주가가 약간 상승한 후에 112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14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면 시장가로 4,000주 매수 주문을 넣는다. 나는 언제나 주식을 너무 싸게 사거나 쉽게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리버모어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비중을 늘렸다가 다시 조정 후에 주가가 재개하는 흐름을 보이면 나머지 비중을 다시 태워서 늘려나가는 피라미딩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첫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손절매로 끊어내고 반드시 첫 매수 후 수익이 날 때만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피라미딩 방법은 반드시 손절매 원칙과 병행을 해야 되고 숙련이 된다면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강세론,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을 펼쳐라. 주식 거래에서 주가 시세표 해독 능력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가 시세표 해독 능력은 차트 분석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패트리지 노인은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을 제외한다고 고집했다. 이 노인 덕분에 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달았다. 큰 돈을 벌려면 큰 흐름을 타야 했다. 한번 흐름을 타면 저항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추진력이 남아있는 한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최대한 오랫동안 뻗어나간다.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을,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을 제외한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타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이런 거래 방식을 배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했다.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바람에 큰 돈을 벌지 못했고 훨씬 느리고 자금이 많이 드는 수익성이 낮은 거래를 반복했다. 나는 주가 시세표 분석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개별 종목의 등락만 지켜보는 짓도 그만두었다. 그러자 주식 투자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야 했다. 주가 시세판과 거리를 두면서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격의 등락보다는 기본적인 시장 상황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다. 월가의 왕이 되다. 팜비치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친구 한 명이 신문을 가져왔다. 신문을 보니 시장이 대폭 상승했다는 소식을 발견했다. 주가가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팜비치에 있는 객장으로 걸어 들어가서 분위기를 살피니 다들 강세를 예상하고 있었다. 주가 시세판을 보니 제일 먼저 아나콘다 주식이 눈에 들어왔다. 아나콘다는 300선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다. 올라가는 힘으로 봐서는 공격적인 매수 세력이 개입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아나콘다가 300선을 넘어서면 순식간에 340까지 오른다고 봤다. 나는 아나콘다가 300선을 넘어설 때 아나콘다를 매수했다. 당시 주가 시세표를 보니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주가는 예상과는 달리 292로 떨어졌다. 내 손실은 거의 10만 달러에 달했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 다음날 주가는 302까지 상승했다가 곧 다시 하락했다. 아나콘다 주가가 301까지 떨어지면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가짜였다고 결론 짓기로 마음먹었다. 진짜 상승세를 탔다면 주가가 멈추지 않고 310까지는 올라가야 했다. 그렇지 않고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면 내 판단이 틀렸다는 뜻이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고 옳은 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결국 아나콘다 주가는 301까지 떨어졌고 그 즉시 시장가로 매도를 진행했다. 아나콘다 주가는 299.75에 팔렸다. 만약 내가 300의 지정가 매도 주문을 걸었다면 하나도 팔지 못했을 것이다.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빠르게 빠져나와야 한다. 내가 육지에 도착해서 아나콘다 주식에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 나는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 강세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다. 다음날 아나콘다 시장가는 296도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나콘다 주식에 320 돌파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후 주가는 더욱 하락했다. 나는 당연히 공매도를 조금씩 더 늘렸다. 아나콘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락하다가 그해 가을에 폭락을 했다. 뉴욕에 도착해서는 한 4개월 동안 약세에 돈을 걸었다. 지인들이 모두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라 나도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주식을 모두 청산했다. 그때 내 계좌 잔액은 75만 달러가 좀 넘었다. 그 후 내가 번 돈으로 유럽에서 여유롭고 화려한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이 다시 약세 움직임을 보여서 원래 일정에서 한 달 일찍 뉴욕에 도착했다. 뉴욕은 공매도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고 나는 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증거금으로 약세에 베팅했다. 1907년 10월 24일 나는 이날을 잊을 수가 없다. 시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주식은 살 사람이 없어서 팔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폭락을 예상하긴 했지만 역사상 최악의 공황이 닥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때 JP 모건이 나서서 은행 준비금을 2천만 달러 정도 풀면서 주식시장이 겨우 살아났고 금융공황은 다음으로 유예되었다.
내 수익이 100만 달러를 넘어선 날이자 처음으로 신중하게 계획해서 거래에 성공한 날이었고 내가 하루 동안 왕이 된 날이었다. 나는 JP 모건에게 더 이상 공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고 공매도에서 포지션을 받고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다. 나는 약속을 지켰고 그날 10만 주를 매수했고 이후 9개월 동안 공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날 장 마감 이후 내 수익은 100만 달러가 넘었다. 하지만 나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내 예상이 들어맞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 나는 이 경험으로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다. 그렇게 도박꾼 딱지를 영원히 벗어던지고 마침내 멀리 보고 현명하게 거래하는 법을 배웠다. 리버모어는 금융공황 전에 공매도로 포지션을 취했고 폭락 후에는 공매도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해서 다시 저가에 주식을 매수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냅니다. 이날 이후로 리버모어는 월가의 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100만 달러의 실수. 나는 출발 신호를 예측하려고 하다가 큰 기회를 놓친 적이 있었다. 이때는 시장 여건이 확실하게 조성된 것 같아서 최소 저항선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조금만 손을 쓰면 최소 저항선이 나타날 것 같아서 내가 나서볼까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면화 가격 상승을 예측했던 때였다. 가격은 12센트 정도에서 소폭 상승했다가 하락했다를 반복했다. 주가가 박스권에 갇힌 게 분명했다. 이럴 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내가 움직이면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갈 것 같았다. 그래서 5만 베일을 매수했다. 주가는 당연히 상승했지만 내가 매수를 중단하자 주가는 상승을 멈추고 내가 매수했던 시점의 가격으로 돌아갔다. 내가 다 청산하고 나오자 주가 하락이 멈췄다. 그러다 이제 곧 출발 신호가 나오겠다 싶어서 다시 매수를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그렇게 4-5번을 시도하다가 질려서 그만두었다. 20만 달러의 손실을 내고서야 끝을 맺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더니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내가 그렇게 서둘러 시작하지 않았다면 100만 달러는 벌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하는 트레이더가 무수히 많아서 이에 관한 원칙을 제시할 수도 있다. 주가가 어디로도 뻗어나가지 못하고 좁은 박스권 내에서 오르내릴 때는 언제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할지 예상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다. 이때는 시장을 지켜보다가 주가가 어느 방향이든 박스권을 탈출할 때까지는 관심을 끄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 투자자는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해야지 주가 시세표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최소 저항선을 따라가다. 어느 날 캐나다 위니펙에서 밀 가격이 부셀당 6센트 상승했다. 다음날 미국 시장이 문을 열었을 때도 밀 가격은 6센트 상승했다. 가격이 최소 저항선을 따라 움직였다. 내 거래 방식의 핵심은 이미 말한 것처럼 주가 시세표 분석이다. 나는 주가 시세표를 통해 가격이 움직일 확률이 높은 길을 알아낸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내 거래 방식을 점검하고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다. 거래를 시작한 후 가격 움직임을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도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짓는다. 거래 시작을 알려주는 자신만의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면 돈 버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최소 저항선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가 시세표가 상승을 외칠 때 매수하거나 하락을 외칠 때 매도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거래량을 차츰 늘려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전체 투자 물량 중 5분의 1만 매수한다. 이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뜻이므로 보유량을 절대 늘려서는 안 된다. 나는 한동안 면화 거래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 5만 베일을 매수한다고 하면 매수나 매도 기회를 엿보면서 주가 시세표를 연구한다. 이때 최소 저항선이 위로 향한다고 해보자. 나는 1만 베일을 매수한다. 그 이후에 시장이 나의 최초 매수가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면 1만 베일을 더 매수한다. 그러고 나서 20포인트가 상승하면 2만 주를 추가 매수한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거래 물량이 마련된다. 하지만 처음에 1만 베일이나 2만 베일을 매수하고 나서 손실을 입었다면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내가 틀렸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시작부터 틀리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거래 방식을 고수하며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마다 면화 물량을 확보했다. 이길 때만 크게 걸고 저도 실험적으로 걸었던 돈만 약간 잃을 뿐이니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현명한 방식이다. 이 방식대로 매매한다면 언제나 크게 걸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을 확보할 것이다. 면화의 왕과 악연의 시작. 리버모어는 1907년 모두가 약세를 예상하는 면화를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했고 물량을 모두 매집한 순간 공교롭게도 뉴스에서 리버모어가 면화를 매집한다는 신문이 보도되었다. 신문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리버모어는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올 때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하면서 큰 수익을 얻습니다. 이 일로 인해 면화의 왕이란 칭호를 받게 되는데 퍼시 토마스라는 면화계의 유명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리버모어의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결국 토마스의 영향으로 인해 본인의 생각과 반대로 공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했고 손절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매수 포지션을 계속 늘려나가다가 한 번의 매매로 수백만 달러를 잃게 됩니다. 완전히 본인이 하지 않았던 그런 매매를 하면서 반대로 하게 됐죠. 보통의 리버모어 같으면 첫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절로 끊어내고 포지션을 늘릴 때는 수익이 날 때만 포지션을 늘렸는데 완전히 반대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의 매매로 수백만 달러를 잃게 됩니다. 손해를 볼 때는 그날 뭐가 씌인 듯이 크게 이렇게 평소와 다른 매매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그 후 리버모어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조급한 마음과 평정심 유지가 되지 않아서 매매는 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100만 불의 빚을 지게 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후 5년을 가난으로 인해 처절하게 고생하다가 뉴욕의 은행가에게 겨우 재기의 기회를 얻어서 500주 매매의 기회를 얻게 되고 6주간의 기다림 끝에 좋은 타이밍을 잡고 500주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매매로 종잣돈을 다시 마련합니다. 화려한 부활. 나는 첫 매매 이후 여러분의 매매가 잘 풀리면서 14만 달러의 종잣돈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음 해에는 강한 강세장이 진행되었고 나는 적극적으로 강세론을 취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우산 없이 폭우 속으로 나가면 흠뻑 젖듯이 돈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강세가 확실한 장이었다. 미국에서 생산한 온갖 물건들을 연합군이 구매하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됐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다. 미국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상품을 판매했고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현금을 쓸어 담고 있었다.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가 됐죠. 나는 1916년 상승장에 올라탔다. 누구 못지않게 강세를 예상했지만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주시했다. 언젠가는 강세장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시장은 단번에 치솟아 최고조에 이르지 않고 갑작스럽게 반전하지도 않는다. 선도주였던 주식들이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달아 정점에서 몇 포인트 하락해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경고 신호였다. 장작 몇 개월 동안 내달렸던 대장주가 멈춰선 게 분명했다. 이제는 거래 전략을 바꿔야 할 때였다. 이는 선도주들의 상승세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이에 비해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었다. 나도 아직 약세론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강세장의 종료 시기는 손짓해서 부를 거리에 있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 있었다. 나는 상승을 멈춘 주식들에 한해서 약세론을 펼쳐 매도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할 것이라 보고 매수했다. 상승세를 주도하다 멈춘 선도주들을 5천 주씩 공매도를 했다. 새로 등장한 선도주들은 매수했다. 마침내 매수한 주식들도 상승을 멈추자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하고 추가로 각각 5천 주씩 공매도했다. 이쯤 되자 나는 강세론보다 약세론에 가까워졌다.
약세장에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올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달 동안 공매도한 물량은 총 6만 조에 달했지만 아직 약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체 시장이 완전히 약세로 돌아서 모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부터 즉시 물량을 2배로 늘렸다. 약세가 분명해지는 것을 보고 주식을 공매도한 것이다. 시장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니 나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 호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화의 약속은 약세를 부르는 요인이 되었고 시장은 결국 폭락했다. 거래량이 많은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때가 바로 수익을 현금으로 바꿀 시점이다. 1916년에는 3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을,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을 취한 것이 비결이었다. 1917년 초에 뉴욕으로 돌아와 100만 달러가 넘는 빚을 모두 갚았다. 빚을 다 청산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더없이 좋은 시장을 최대한 이용해야 했다.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신했고 그래서 시장 상황이 허락하는 한 투자 가능한 모든 자금을 쏟아부어 대량으로 거래했다. 이렇게 나는 재기에 성공했다. 빚을 모두 갚은 후 상당 금액을 연금에 넣었다. 돈에 쪼들려서 불편한 생활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를 위해 상당히 큰 돈을 신탁에 넣어두었고 아들을 위해서도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 제시 리버모어가 나중에 권총 자살을 하고도 이렇게 리버모어가 사전에 큰 돈을 벌고 나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금을 따로 빼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자의 본능. 투자자의 최대 적은 언제나 내면에서 튀어나오는 본능이다. 이러한 감정은 바로 희망과 두려움이다. 희망은 성공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지원군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대의 적이다. 한편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일 때는 오늘 번 수익을 다음날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너무 빨리 발을 뺀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땅히 벌어야 할 돈을 벌지 못한다. 트레이더로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 본능적인 감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 본능적 충동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희망이 피어오를 때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희망을 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손실은 더 커질까 두려워해야 하고 수익은 더 커지기를 희망해야 한다. 나는 14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 이후로 줄곧 주식 투자에만 매진했다. 거의 30년 동안 꾸준히 거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 누구도 주식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시장에 역행하지 말고 추세를 따라가라.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